즐거운 마지막 시간이에요. 뭘 할 것입니까? 그러면 요거 끝나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상한 방식의 비교가 나오죠. 그런데 요거 이번에 안 할 거야. 시험에 꼭 나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융론에서 유일하게 얘가 어려운 건데, 시험에 꼭 나오는데 몇 문제 나온다고. 몇 문제? 한 문제 나오니까 나 이거 적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좀 이거 빼고 뭐부터 좀 열심히 해줘. 좀 확실히 좀 시험에 나오고 요런 주제들을 먼저 좀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론을 지금 열심히 할 때고, 요거 나오면 좀 나중에 해. 나중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또 넘기면 유동화 제도잖아요. 유동화 제도 잘 안 나와. 나중에 그냥 제가 암기로 맞출 거야. 잘 안 나와. 그러면 33번이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이 투자회사는 무조건 나와. 작년, 재작년, 그 난이도 하야. 난이도 하.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좀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이러면 하수인 거예요. 누가 몰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인지. 자,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접 투자기구, 집합 투자기구, 요런 것들이 이제 문구로 나오면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 자, 여기 투자자가 있습니다. 여기 미스터 국이라고 해보자고요. 여기 미스터 국이 부동산에 뭔가 직접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게 되면 우리는 요걸 직접 투자를 해요. 직접 투자. 요 간접 투자와 반대말이 직접 투자예요. 근데 이 직접 투자를 하려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해요? 100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고액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어떤 걸 만들어냅니까?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뭔가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어떤 걸 도입했냐? 이런 기구를 하나 도입했어요. 기구. 자, 요 기구를 간접 투자 기구라 그래요. 그리고 이 기구가 뭘 끌어들입니까?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 다수. 그러니까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아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요걸 요 부동산에 투자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부동산으로부터 투자를 통해서 뭐가 나오면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 요 수익을 다시 소액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배당해 주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기구를 통해서 소액 투자자들은 직접 투자는 못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무엇을 매개로? 요 기구를 매개로 부동산에 간접적으로는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요런 게 여기 간접 투자 기구예요. 그래서 요 기구를 뭐라고 부르냐?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간접 요 기구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 투자를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요 기구를 또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구를 다수 투자자들을 모으는 집합 투자 기구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시험에 재작년에 요거 나왔어요. 집합 투자 기구가 나오면 부동산 투자 회사 요걸 말해. 요것만.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 그러면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 모아서 그죠? 부동산에 대신 투자를 해주고 그 투자한 수익이 나오면 이 수익을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 기구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게 이 펀드라는 상품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간접 투자 기구예요. 펀드. 자, A라는 금융회사가 펀드 상품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이 펀드 상품에 가입해요.
그러면 요 펀드로 모인 돈, 이 펀드 자체가 목돈이란 뜻이니까 요 펀드를 통해서 만든 요 자금을 통해서 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펀드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에 이렇게 대신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주식으로부터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가 대표적인 간접 투자 기구 또는 집합 투자 기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포인트가 뭐냐? 우리나라에 이 부동산의 간접 투자를 위해서 만든 요 기구가 꽤 있어요. 어떤 게 있냐? 그럼 첫 번째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요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기구가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펀드라는 거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말고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부동산 펀드라는 용어도 나오고 부동산 신탁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다 필요 없어. 자, 무엇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소액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간접 투자기구, 집합 투자기구입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간접 투자기구가 여러 개가 있니? 그러면 우리가 항상 탄력성 할 때 배웠어요. 어떤 회사가 상품을 만들 때 딱 한 종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비슷하면서 조금씩은 다른 여러 상품을 만들죠. 이유는 뭐예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렇죠,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간접 투자 기구가 많냐? 그러면 뭔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렇죠, 소비자들의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오겠다. 그래서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별할 실익은 없어요. 그냥 우리 시험은 뭐가 많이 나온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많이 나오고,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뭡니까?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대신 투자해주고 그 수익을 다시 되돌려주는 기구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부동산 투자회사의 출제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니까 공법처럼 이해만 하고 끝나야 돼요. 그냥 암기를 해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공법이 왜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해만 하고 딱 끝나버리니까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시험을 내니까. 근데 여기는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봐요. 자, 일단 하나씩 해보자고. 일단 강의 노트 왼쪽을 봐요.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크게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실질형이고 하나는 명목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질형 회사. 이게 실질형 회사는 우리가 아는 상식의 회사예요. 건물도 있고 안에 직원들도 있고. 근데 이 명목형 회사는 우리가 아는 실질형 회사가 아니라 그냥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예요. 이 서류상 회사라고 한글말로 부르고 영어로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이렇게 줄여 이렇게 영어로 부르죠. 서류상으로만 존재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건물도 없고 그냥 직원도 없는데 서류상으로 그냥 법인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실질형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 존재하는 회사예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명목형에는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잘 봐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일단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회사가 맞죠. 근데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관리가 중요해. 부동산을 관리 안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X예요. 그러니까 관리, 이 투자한 부동산을 관리한다는 건 부동산을 어떻게 임대차하고 임대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부동산을 뭔가 관리해야만 수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자기 관리는 실질형 회사예요. 실질형 회사는 직원이 있죠. 그러니까 투자한 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관리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 실질형이에요. 직접 관리하니까. 그런데 명목형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한 부동산을
누군가는 대신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위탁관리라고 돼 있어요. 다른 회사에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요놈은요 특수형이에요. 여러분 특수형, 일반형이 아니에요. 예전에 IMF 때, 우리나라 IMF 때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했는데 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냥 명목형이란 것만 기억해 주면 끝이야. 그냥 명목형이야.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크게 세 가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그런데 뭐만 실질형입니까? 그러면 자기관리예요. 이게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회사니까 직원이 있다는 뜻이군요. 실질형 회사군요. 이렇게. 나머지는 명목형이에요. 위탁, 기업 구조조정. 자, 그 다음에 또 관련 회사가 있어요. 일단 얘들은 부동산 투자 회사가 아니에요. 관련된 회사지. 그래서 시험에 요놈이 잘 나와요.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일종이다. 이렇게. 왜 X예요? X예요, X. 부동산 투자회사는 다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무슨 회사예요? 자산관리회사죠.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 자산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요 두 놈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요 두 놈 때문에. 네. 자, 자기관리는 자신이 투자한 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은 명목형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니까 자신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신 자산을 관리해 줘야 돼요. 이게 자산관리회사예요. 자산관리회사. 그 다음에 투자자문회사는 투자를 자문해 주는 회사예요. 투자회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산관리회사가 잘 나와요.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 기출 바로 한번 봐요. 자, 기출 제가 다 여기 긁어왔어요. 요거 같이 한번 보게. 자, 1번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럴듯해요. 이게 법조문 다 내용이에요. 그 다음 2번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형 회사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기관리만 실질형이고 위탁 기업, 우리가 그냥 위탁 기업이라고 해요. 위탁 기업. 위탁 기업, 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 회사예요. 자, 그리고 3번이 이제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여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라고 시작했으니까 이 위탁관리니까 명목형 회사죠. 명목형. 명목형 회사의 특징은 뭡니까?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다고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즉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이게 위탁관리는 명목형인데 명목형은요 서류상으로 딱 존재하는 본점 말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점이 있다는 거, 건물이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명목형이니까 직원이라든지 임원을 둘 수 없겠죠. 이거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누구라고 돼 있어요?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는 항상 누구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누구의? 명목형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거예요. 실질형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잖아요. 자기 관리로. 자,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중요해요.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대신 수행해 주는 건데 누구의 위탁을 받느냐? 그러면 반드시 위탁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형의 그렇죠 부탁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명목형에.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일단 개관이. 자, 여기에 지금 제가 5단계를 지금 적어놨죠. 부동산 투자해석법 5단계. 이게 왼쪽에 보면 지금 제가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있잖아요. 강의 노트에. 그거의 목차예요. 첫 번째 회사의 설립이 있고, 찾았어요? 회사의 설립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에 인가 및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을 모집하고
자산을 운영하고 배당과 배당비 차입을 합니다. 라고 지금 왼쪽에 쭉 이렇게 지금 차례대로 넣어놨잖아요. 이 순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오른쪽에 있는 법조문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 흐름을 잘 봐요. 회사를 설립합니다.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 투자가 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를 일단 만들어야죠. 회사. 일단 회사를 일단 무조건 설립해야 돼요. 회사를 설립. 그리고 이 회사에서 떡볶이를 팔 것인지, 그렇죠, 부동산 투자라는 영업을 할 것인지 일단 그걸, 그렇죠, 뭔가 허락받아야죠. 그래서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영업에 인가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영업 인가, 연가. 이게 순서가 회사를 일단 설립하고 이 회사에서 뭘 하겠다고, 부동산 투자라는 영업을 하겠다고 인가를 받아요. 누구 인가 받니?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야. 자, 인가. 그러면 뭐가 완성이 됩니까? 회사를 설립했고 여기서 부동산 투자하겠다고 영업 인가를 받으면 이제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완성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 회사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들어지면 저기 지금 순서대로 읽어줘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영업인가 등록까지. 여기에요. 얘는 항상 간접 투자기구예요.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서 소액 투자자를 대신해서 부동산을 대신 투자해주고 그 수익이 나오면 다시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소액 투자자들 대상으로 자본을 끌어모아요. 모집해요. 돈을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거예요. 자산을 운영. 대표적인 자산의 운영이 부동산에 투자하겠죠. 부동산에 투자. 그리고 뭐가 나오면 수익이 만들어지면 수익을 배당합니다. 딱 요 틀이에요. 요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일단 뭘 만든 다음에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에서 뭘 하겠다고?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영업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 투자회사가 완성이 되면 누굴 찾아다닌다? 소액 투자자들을 찾아서 돈을 끌어모으고 돈이 모이면 그 돈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그리고 수익이 발생되면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왼쪽에 있는 내용은 요약 정리예요. 이게 암기사항이고 우리가 법조문을 직접 좀 보잔 말이에요. 법조문을. 법조문을 저랑 같이 법조문을 좀 직접 보자고요. 자, 오른쪽에 두 번째 박스가 뭐라고 되어 있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하면서 시험에 자주 나와요.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회사.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펀드라는 상품에 가입하고 싶으면 그냥 은행에 창구 가서 그냥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말이야, 내가 뭔가 투자를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로 운영되니까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을. 요새 주식 많이 사지 않습니까? 이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든 주식 중에 유명한 주식이 최근에 이런 주식이 있어요. 롯데 리츠. 한번 찾아보세요. 이 리츠라는 게 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영어로 읽으면 리츠라고 읽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를. 그러니까 롯데 리츠 나오면 롯데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든 주식. 요거 가장 최근에 발행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K리츠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한국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K리츠. 요 두 가지 상품이 제일 유명해요. 이런 거 주식창에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고 이 주식회사니까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에. 자, 그리고 이 법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뭘 적용받는다?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다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포인트냐? 시험에는 다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근데 기본적으로 숫자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면 1, 3, 5, 7, 9 홀수에 다 있어요. 홀수에. 그리고 1은 없어. 그러니까 1, 3, 5, 7, 9 홀수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설립자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립자본금은 회사를 설립할 때 가지고 있는 종잣돈. 회사 설립할 때 한 푼도 없이 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5억하고 3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의할 게 항상 실질령이 돈이 조금 더 필요해요. 왜? 건물도 있고 직원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5억이면 자기관리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기관리가 5억이고 그 다음에 위탁,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목형은 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쪽이 실질, 작은 쪽이 명목형.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암기 안 해도 돼요. 연관성 높고. 자, 4번 시험에 잘 나와요. 부동산 투자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물 출자. 잘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회사를 이렇게 설립하려면 자본금을 얼마 갖고 있어야 되나요? 5억, 3억이에요. 실질형은 5억, 명목형은 3억. 그런데 5억이라는 자본금을 만약에 모집할 때 우리 설립자들이 자본금으로 뭘 대는 거예요? 현금을 대는 거예요. 현금. 이런 걸 우리가 현금을 출자한다 그래요. 자본금으로 댄다. 원칙은 현금으로 출자하는 게 원칙인데 현물 출자가 가능하냐? 현물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솥단지라든지 이런 자동차라든지 이런 현물을 대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현물 출자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알아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앞으로 부동산이라는 현물에 투자할 거야. 그러면 솥단지를 끄집어 놔야 돼요? 돈을 끄집어 놔야 돼? 아니, 돈이 있어야 현물에 투자하죠. 솥단지를 못 사니까. 그러니까 항상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빠져 있느냐? 바로 자본의 모집으로 넘어갔잖아요. 원래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렇죠. 영업의 인가 등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본을 끌어모으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완성된 거예요. 그럼 이제 돈을 끌어모으려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본금은 여기는 지금 최저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최저 자본금은 뭐랑 구별해 줘야 됩니까? 요 설립 자본금이랑 구분해 줘야 돼요. 설립 자본금은 설립할 때 최소한 얼마를 갖고 있어야 되냐 이거고, 여기에 있는 최저 자본금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본을 끌어모을 때 최소한 얼마는 끌어모아야 된다라는 자본금이에요. 최저 자본금. 그러니까 지금 자기관리는 최소 얼마까지 끌어모아야 되고,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70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는 50억은 끌어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죠, 이쪽. 또 이렇게 7, 5 0자 빼면, 그러니까 실질형은 70억, 그 다음에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 명목형은 5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려면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최소한 70억 원 이상은 끌어모아야 된다는 건데, 생각을 해봐요. 70억 끌어모아갖고 뭐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려고 돈을 끌어모으는데 70억짜리 어디 있는가 한번 봐봐.
하나도 못 살 때가 많아요. 70억 갖고 우리가 여기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았으니까 어디 아파트나 오피스텔 사겠어요? 기본적으로 오피스 빌딩, 업무용 빌딩 이런 거 대규모의 부동산을 다 70억 갖고 택도 없어 우리나라에서. 그냥 법이 그냥 70억 이상 끌어모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본금을 끌어모으는데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가 무슨 회사죠?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그러니까 이 자본금을 어떻게 끌어모읍니까?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구매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주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주식. 자본금을 주식회사니까. 그런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항상 포인트가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몇 프로 이상 30% 이상을 자 청약을 해석하면 더 힘들어져. 30% 이상을 일반에 뭐 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일반 소액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30% 이상을. 그냥 또 있어요 주식.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인데 요 가로가 중요해요. 1인당 주식 소유한다. 1인당 주식 소유한다. 자, 주주 1인이 몇 프로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50%. 한 사람이 주식의 50%를 넘게 가져갈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분배하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4번도 또 현물 출자 나오나요?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물 출자 나오면 뒤가 없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없다. 자, 뭐라고 돼 있냐? 부동산 투자회사는 인가를 받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여기 최저 자본금이 뭘 말하죠?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최소한 얼마까지 끌어모아야 됩니까? 흔히 70억, 50억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억, 50억을 끌어모으기 전까지는 뭘 받으면 안 돼요? 현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받아야지? 현금을 받아야지. 이거 잘 나오는 문구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럼 이제 자산을 운영하죠. 일단 자산의 운영. 자, 일단 1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된다. 자, 이건 잘 안 나와요. 자, 2번 봐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몇 프로 이상? 그죠?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됩니다. 이게 간접 투자기구의 특징이에요.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으니까 90% 이상이라면 거의 전부예요. 거의 전부를 주주에게 배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투자회사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건 뭐가 시험에 나옵니까? 수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수치가. 그런데 수치를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러면 13579에 다 있어. 13579에. 자, 일단 2번 봐요. 설립 자본금이 있어요. 회사를 설립할 때 얼마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럼 3호잖아요. 3호. 기본적으로 3은 적으니까 명목형, 5는 실질형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관리 5억, 위탁, 기업, 명목형 3억. 자, 그 다음에 자본의 모집. 항상 부동산 투자회사는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최소한 얼마의 자금을 끌어모아야 됩니까? 그러면 요거 지금 영자가 붙어 있을 뿐이지. 70억, 50억. 70억, 50억. 실질은 70, 명목형은 50.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자기관리는 70, 위탁기업은 50억. 그리고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해야죠. 근데 항상 몇 프로 이상을? 30% 이상을 일반에 제공해야 되고 30% 이상을 일반에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항상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고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익. 자,
자, 해당 연도 이익 배당의 한도의 몇 프로 이상? 90% 이상을 배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법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뭘 봅니까? 자, 왼쪽을 보셔. 우리가 법조문을 봤으니까. 왼쪽에 뭐가 있냐?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의 내용을 제가 요약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요걸로 암기하는 거예요. 자주 보고. 자, 이게 밑에 봐요. 회사의 설립 있죠? 자, 어떤 회사로 설립한다? 주식회사. 자꾸 보는 거야.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5억, 3억. 5억, 3억. 실질령은 자기관리 5억. 나머지 3억. 그 다음에 현물 출자 나오면 설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의 인가 등록. 누구의 인가를 받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돼 있고. 자, 그러면 영업의 인가까지 받으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하러 돌아다녀요? 자본을 모집해야죠. 최소한 얼마를 모집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기관리 실질령 70, 나머지 50. 그리고 주식을 일반에게 얼마나 제공해야 됩니까? 주식의 공모는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제공하고, 그리고 주주 1인당 얼마?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 1인당. 그 다음에 맨 밑에 배당 및 차입에서 배당 몇 프로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되고 90%. 이 정도면 시험에 웬만한 거 다 맞힌다. 벌써 끝났어요. 얘는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넘기세요. 자, 뭐가 있습니까? 자, 프로젝트 대출, 그 다음에 주택연금, 뭐 잡둥이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기본서 표시가 없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따로 제가 기본서 표시해놨으니까 봐요. 프로젝트 대출은 369페이지부터 37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한번 봐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이 뭔 소리냐? 여기 보세요.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까? 봤더니 도로 프로젝트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프로젝트의 1호 사업이라고 자꾸 언급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 저기 인천공항 가는 긴 고속도로 있잖아요. 인천공항 가는 저기 여기 영도 뭐야 저쪽에 가는 거 그렇죠? 네. 공항 가는 걔가 자금이 1조 7천억 원이 들었다고 돼요. 이게 1조 7천억 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도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은데 1조 7천억 원이 들어요. 그럼 1조 7천억 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야 1조 7천억 원을 빌려달라 이렇게 말하면 은행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담보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나라에서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진 않으니까. 그런데 1조 7천억 원이라는 요 돈을 빌리려면 대부분 담보물 안에서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보물이 얼마나 됩니까? 3조 가까이 있어요. 3조. 그러면 뭐 하려고 은행에 돈 빌리러 가요? 담보가 3조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로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는 현실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릴 방법이 없어요. 아니, 담보물이 뭐 3조씩 필요한데.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냐? 자, 은행아, 우리가 도로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싶어. 그리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미래 현금 흐름이 나와. 그게 바로 도로니까 톨게이트 사업으로 돈이 따박따박 나와. 그런 말이야. 그 돈으로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따박따박 갚을 테니까 그걸 담보로 빌려달라는 거야.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갚을 테니까 좀 대출 좀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담보 없이 빌려주는 거야. 얘는. 그러면 은행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면 은행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대출팀이 있어요. 그 대출팀이 요 도로 프로젝트를 꼼꼼히 분석해요.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아이 공항 사람들 겁나게 많이 갈 것 같고 또 공항 여기 톨게이트비도 만만치 않아요. 야 충분히 상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프로젝트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대출이 아니라 담보 대출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1조 7천억이냐. 1조 7천억 원을 뭔가 사업자한테 이렇게 직접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자가 이 1조 7천억으로 딴짓거리 한다든가 또 사업자가 다른 일도 해요. 다른 일에서 뭔가 신용 불량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로 사업이 이 프로젝트가 착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은 항상 이 사업자에게 직접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업자와 독립된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이 사업자한테. 그 회사가 뭐냐? 프로젝트 대출을 위해 만든 회사. 이게 프로젝트 회사라고 그래요. 이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이 프로젝트 회사에게 돈을 이렇게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서 돈이 집행이 되고 완성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로부터 현금이 나오죠. 그러면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서 현금을 이렇게 상환받는 거예요. 지금 무슨 포인트가 있냐? 사업자는 다른 사업을 동시에 해요. 근데 이 사업자가 잘못되면 이 사업자가 하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 난단 말이에요. 작살 나면 은행은 어떻게 돼요? 뭐 똑같이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주의 행동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업자를 똑 떼내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프로젝트 회사라는 별도의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봐요. 야, 이 특징 5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소구, 제한적 소구 금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은행이 돈을 얼마 빌려줬습니까? 1조 7천억 원. 나중에 프로젝트 완성으로 톨게이트 운영을 통해서 얼마를 상환받았습니까? 봤더니 다 상환이 안 됐어. 1조 2천억 밖에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럼 지금 얼마가 지금 부족해요? 5천억이 부족하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사업주 이 자식이 빌렸으니까 누굴 찾아가서 사업주의 모가지를 잡고 야, 내가 받지 못한 5천억을 네가 내놔야겠어. 이런 걸 우리가 소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받지 못한 돈을 소구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구한다. 돈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주의 모가지를 잡고 5천억을 내놓으라고 소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소구할 수 없다 이게요. 왜?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얘한테 빌려줬지 사업자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돈을 소구할 수 없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라고 그래요. 자, 금융 나오면 뭐라고 번역한다고? 대출. 이게 비소구 대출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봐요. 부의 금융에서 이 부는요, 장부를 말해요. 이게 회계 장부. 그리고 외라고 돼 있으니까 장부 밖에 있다 이 말은 회계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대출이라는 뜻이에요. 회계 장부. 근데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아니 1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1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줬는데 세상에 회계 장부에 기록을 안 해?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회계 장부에 기록이 돼. 여기에 논점은 누구의 회계 장부에 기록이 안 됩니까? 요놈이 포인트인 거예요. 요놈이. 자, 봐요. 1조 7천억을 대출을 해줬으면 은행의 회계 장부에 기록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기록해놔야죠. 그리고 프로젝트 회사가 대출 받은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기록이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기록돼야 돼요. 근데 누구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회계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사업자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안 됩니다. 이게 사업주의 부외 금융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부외 금융은 대출이 대출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사업주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에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돈 내놓으라고 소구할 수 없어요. 비소구. 사업주의 회계장부에는 기록이 안 돼요. 사업주의 부외 금융. 이렇게 표현만 어려울 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봐요. 에스크로우 계좌. 1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을 운영할 때 대충 운영하겠어요? 꼼꼼히 운영하겠어요? 그렇죠. 꼼꼼히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계산한 계좌가 있어요. 이런 걸 에스크로우 계좌라고 그래요. 이 용어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대충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에스크로우 계좌를 통해서 꼼꼼히 뭔가 관리하더라. 이 정도. 그 다음에 시공사의 책임준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책임준공. 1조 7천억 원이라면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아유, 이 동네 다 먹고 살아요. 다 먹고 살아.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공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시공사만 아니라 뭐 감리회사부터 설계 오만차까지. 근데 문제 포인트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 대출의 구조를 보면요. 항상 뭐가 포인트냐. 프로젝트가 잘 사업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월 해피해요. 왜? 모든 상환은 뭘로부터 나와요? 프로젝트 완성의 현금 흐름으로부터 이익을 가져가는 거니까 이 프로젝트가 완공이 돼서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럼 올 회피해요. 은행도 돈을 받고 얘네들도 뭔가 한 푼이라도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프로젝트가 진행되다가 프로젝트가 엎어집니다. 그러면 올 다이에요. 올 다. 왜? 여기에 나온 돈으로 상환도 하고 여기에 나온 돈으로 이익도 가져가는 건데 얘가 자빠지면 그냥 다 올 거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대출의 핵심은 뭐가 꼭 완공이 돼야 돼요. 프로젝트가 반드시 준공이 안 되면 올 거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라는 게 뭐냐? 이 시공사가 건설 회사들이죠. 건설 회사들에게 너는 뒤지더라도 완공은 시켜놓고 뒤져라, 이런 의무 부여해요. 굉장히 가혹한 거예요, 이거. 너는 죽더라도 완공은 시켜놓고 죽어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놈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담보 신탁만 나오면 이놈이 신탁 이런 거 해석하지 말라고 그냥. 포인트는 담보가 포인트예요. 담보. 자, 담보가 뭐냐? 요거 보세요. 요거. 개발사업지. 개발사업지. 자, 개발사업지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개발사업지. 자, 도로사업은요. 뭔가 돈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도로사업은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를 구입해야죠. 도로니까. 토지를 구입하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뭔가 시설물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개발사업지라는 것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개발이 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토지들을 말해요. 이건 거예요. 프로젝트를 개발하려면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토지를 구입하면 이게 개발로 만들어지는 사업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보세요. 은행 입장에서. 은행은 제일 처음에는 담보를 받아요, 안 받아요? 담보를 받지 않아요. 프로젝트의 사업성으로 대출해 주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집행되면 이게 프로젝트를 진행되면서 이게 토지들이 하나씩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토지들이 구입이 되면 그냥 놔두지 않아요. 토지가 구입되면 쪽쪽 은행이 담보를 잡기 시작해요. 담보를. 이게 바로 개발사업지 등에 대한 담보를 잡는다, 이런 거예요. 담보신탁은 이게 저당권으로 담보를 잡는 게 아니라 신탁으로 담보를 잡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신탁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 포인트예요. 담보를 잡는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것도 기출만 딱 정리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출을 딱 정리해 왔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이해 좀 해보자는 말이에요. 자, 1번.
프로젝트 대출은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이거 그냥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프로젝트 대출은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켜서 개발 사업주의 파산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분리시켰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프로젝트 회사로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주가 파산하더라도 어디에 영향을 안 주도록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 않게 요렇게 사업자를 따로 떼는 거예요. 이게. 네. 요게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서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켜서 개발 사업의 파산이 사업주의 파산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어려운 문구예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대출은 상환 책임이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의 범위로 한정되는 비소구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인데 이거의 보충 설명이 미쳐요. 이게 왜 비소구니? 사업주는 해당 프로젝트가 파산되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돈을 법적으로 빌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소구할 수 없는 비소구 금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당해 프로젝트 대출은 자, 사업주의 회계 장부에 부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왜?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을 해준 거지 사업주에게 빌려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주의 회계 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데 이런 걸 장부 밖의 대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6번 프로젝트 대출은 부의 금융효과를 통해서 사업자의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됩니다. 자, 여기 포인트예요. 사업자의 회계 장부에 기록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사업자가 빚이 없는 깨끗한 사람을 보여요. 그러니까 채무 수용 능력은 빚을 더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니까 빚을 더 그렇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7번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걸 운영한다?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주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 안 했네. 암기하죠. 최소한 프로젝트 대출은 요 세 가지는 암기해야 돼요. 어떤 거냐? 프로젝트 대출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한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라는 별도의 회사에게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별도의 회사에.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업주에게 부족한 돈을 소구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비소구예요. 그 다음에 사업주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된다, 기록이 안 된다. 이게 사업주의 부의 금융효과고. 그리고 이 대출은 꼼꼼하게 에스크로우 계좌 등을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딱 세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 있죠. 원래 우리 시험에 주택연금이 이제 안 나와요. 벌써 안 나온 지가 7년이 다 됐어요. 7년. 그러니까 제가 중개사 강의할 때는 주택연금을 그냥 마지막에 한 번 정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작년에 개정이 일어났고 재작년에도 개정이 연속 2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릴 테니까 뭐가 개정됐는지 정도 보자고요. 자, 주택연금은 정의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는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수업은 끝났으니까 딱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해석만 하고 끝나죠.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이거 봐요. 이게 어디 학자들이 어르신들이 이런 거 써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광고 문구란 말이야 이게. 자,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비를 따박따박 지급하니까 이게 연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뭔가 생활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실무에서 주택연금이라고 해요. 주택연금. 이 주택연금이 왜 등장했습니까?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우리나라에 58년 개띠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세대별로 뭔가 있어요. 뭐 70년대, 뭐 X세대, 뭐 이런 세대들이 있는데 그런 세대는 의미 없어요. 문화와 관련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세대가 요 58년 개띠. 58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이게 50년 또는 60대 초반, 아니 60년대 초반에 태어나거나 50년대 중후반에 태어나. 요 분들이 주택연금이 만들어질 때 딱 몇 세 정도 되었냐 그러면 이게 벌써 한 15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50세 정도 될 때예요. 이들이 50세 정도 될 때예요. 그리고 50세니까 곧 있으면 뭐가 돼요? 빠르면 55세가 정년이었고 공무원들도 60세가 정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8년 게이트들이 곧 있으면 은퇴할 나이에 왔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58년 게이트가 농담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세대. 어떤 세대들입니까? 일만 죽도록 한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50대에서 60대 요 분들이, 그렇죠,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은 주도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일을 하니까 막 밤새고 막 야근하고 막 일요일 날도 나와서 일했다고. 지금 그렇게 시키면 난리 난다고. 이거 다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들이 우리 산업을 여기까지 발전시켰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시대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딱 은퇴할 때 되니까 이들의 노후 대책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후 대책이라는 건, 지금은 노후 대책이 적은 돈이지만 국가가 뭐 노령 연금으로 20만 원도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사보험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연금으로 지급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공무원, 그 다음에 군인, 교사 이런 사람들 빼고는 연금, 퇴직금도 적고, 퇴직금도 한 방에 딱 주고 뒤에 생활에 뭐 나갈 만한 요 소득이 부족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이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까요? 봤더니 이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집 없는 서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서 다 집은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택의 가격이 겁나게 오른 분이 태반이죠.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우리에게 제공하라는 거야. 그러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생활비에 해당하는 연금을 따박따박 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주택연금인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내 주택 갖고 내가 연금 받구만.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얘가 요 문구가 중요한 거예요. 요 문구가. 즉 당신이 주택에, 우리가 지금은 연령이 55세부터 가입 가능하거든요. 55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이게 연금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살면 얼마까지 삽니까? 155세도 살아. 옛날에는 불가능해 보였는데 지금은 이거 가능할 것도 같아요, 지금. 그럼 지금 얼마가 필요해요, 지금 생활비가? 100년 동안에 지금 생활비가 필요한데 지금 뭐라고 해놨어요?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금융이라는 어떤 시스템에다가, 그렇죠, 정부의 복지 제도를 결합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55세에 가입을 했다 치면 사망할 때까지 주겠다 이런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그리고 이 부족한 돈은 누가? 정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포인트는 뭐냐? 금융에다가 복지 제도를 결합했기 때문에 아무나 가입을 못해.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문구는 무엇입니까? 가입 요건이에요. 그래서 강의 노트에는 딸랑 뭐만 들어가 있어? 주택 연금의 가입 요건만 3가지를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정된 거 하나씩 보자고요. 개정된 거. 개정된 것만 일단 봐요. 이제 요새는 이제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제일 처음에 주택연금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사람들이 콧방귀 꼈어요. 일단은 자식들이 반대를 해. 아유, 아버지 이거 하나 믿고 내가 용돈 드리는 건데 이거 맡겨서 생각해. 이런 게 한 4분의 1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은 뭐 때문이냐? 이 주택연금이 주택의 가격에 비례해서 뭔가 연금을 주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때 가입을 해야 돼. 근데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가입하면 손해죠. 가격이 더 오를 때 가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찬바람 받다가 한 우리가 5, 6년 전에 한 10년부터 그 최근 5년 요 전에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보합세일 것이다. 이런 판단이 더 이상 오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게 또 틀려버렸잖아요. 최근 5년 사이에 또 겁나게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니까 그때 웬만한 사람들 다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완전히 보편화돼 버렸어요. 주택연금이. 자, 아무튼 요건을 보면 이게 재작년 개정사항이에요. 아니 작년 초. 자, 주택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원래는 만 60세였는데 작년에 만 55세로 개정이 됐어요. 이게 초에 개정됐으니까 강의 노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부부 공동일 때는 한 사람만 55세입니다. 포인트가 55세예요. 자, 요건 해결됐어요. 자, 요 놈이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된 거야. 이게 작년 시험에는 상관없었지만 올해 시험에는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맡기니까 기본적으로 주택법상에 규정된 주택만 가입할 수 있어요. 농지 이런 거 안 된다고. 주택,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노인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요 두 가지만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요건 안 돼요. 주택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업무용 빌딩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었어요. 오피스텔은 주택이에요? 업무용 시설이에요? 업무용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연금에 가입을 못했는데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어떤 목적? 그렇죠.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건 나올만해.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추가해 주면 돼요. 주택법상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주택에다가 뭐가 하나 더 추가됐다.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주거 목적. 무슨 목적? 주거 목적. 그냥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왜? 오피스텔 투자도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부부기준 1주택만 가능한 것이고, 왜? 복지니까 이들에게만 혜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을 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뭐라고 개정이 됐냐? 공시가격 등 이렇게. 공시가격 등. 공시가격이라면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돼도 그 공시가격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시가가 높아요? 공시가격이 높아요? 시가가 훨 높고 공시가격은 7, 8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헐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헐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가가 아니라 지금은 공시가격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나 시가 모두 고려해서 9억 원이 안 된다면 가입을 시켜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개정된 거야. 자, 주택법상 주택,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노인주택 외에 어떤 거? 주거 목적 오피스텔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시가로 대부분 끊었는데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등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공시가격을 고려한다는 거죠. 공시가격으로 9억 원 이하. 이렇게 두 가지가 최근에 개정된 거예요. 아유, 작년에 이것 때문에 난리 났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는 얘가 7년 동안 나온 적이 없는데 평가사 시험에서는 얘가 거의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평가사 시험 할 때는 제가 이거 잘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중개사 시험은 안 나오니까 딱 요것만 정리를 하고 이게 나오는데 평가사 시험이 3월 항상 7일 날 봐요. 3월 7일 날. 3월 7일 날. 그러니까 1월 2호인데 3월 7일 날인데 3월 애가 요 연령 요건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3월 30일 날 이렇게 개정이 이때부터 시행이 돼. 그러니까 3월 7일 날 평가사 시험일에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요때 세무사 시험을 보면서 코로나에 확진이 걸려.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국가 시험이 다 연기가 돼, 이렇게. 그 6월 달로 연기가 됐다면 6월 달로. 그래서 6월 달에 시험 볼 때는 아니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싹 돌렸어. 야 3월 30일 날 55세 개정됐으니까 좋은 말 할 때 확인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그런데 또 공문을 봤더니 시험은 6월 달에 봐도 3월 7일을 기준으로 법을 또 확인하겠대. 요건 AO죠 이거니까. 그래서 또 문자를 보냈어. 야 이번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 작년에 아주 내가 난리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도 개정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요거 두 개. 55세고 주거목적 오피스텔 그 다음에 공시가격 세 가지. 55세 주거목적 오피스텔 공시가격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다음 주에는 개발 들어가는데 자 다음 주부터 그냥 포기하고 오셔. 뭐 갖고 기본서 갖고 오지 말고 연습장 갖고 와. 연습장. 다음 주에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다 암기야. 개발, 관리, 마케팅, 그 다음에 지대 이론, 도시구조 이론. 이게 학자들 그냥 미친 듯이 나와 이론. 그냥 저랑 같이 그냥 암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연습장 하나 들고 오셔 그냥. 2주간 집중 암기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